네. 안녕하세요. 혹시, 일단, 어, 이제, 튜터링을 녹강으로 먼저 시작을 할 건데, 뭐, 캠을 키면 좋겠지만, 저 혼자니까, 다음에 줌을 하게 되면, 네, 키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종민이고요. 첫 시간이라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PPT에, 보니까 60 몇 쪽 정도 돼서, 이거를 한 절반 정도를 이번 2시간 동안 하고, 그다음에 또 2시간 동안 또 나머지 반을 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어떻게 진도를 나가실지 모르겠어서, 이거는 추후에 맞춰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냥 이번에는 뭐 질문을 딱히 주신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소개? 그냥 참고할 만한 것들을 소개하는 쪽으로 이번에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교수님께서도 다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시경제학은 그 순서가 교과서랑 뭐 강의 순서나,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아니면 뭐 교과서나 상관없이 순서가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금 하고 있는 preference, 여기 선호 관계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제 consumer theory, 이 소비자 이론을 배우고, 소비자의 선호를 지금 preference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거랑 반대라고 할 수 있는 프로듀서 티어리, 그러니까 생산자 이론, 기업에 대한 얘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랑 생산자가 있으니까 흔히들 알고 있는 수요랑 공급 곡선이 도출이 되겠죠. 이 수요랑 공급이 만나면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 시장을 다루는 마켓 티어리.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한 시장의 일종의 균형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거기가 균형이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를 이제 시장 하나가 균형을 이룬다라는 말에서 부분 균형, partial이라고 합니다. partial equilibrium이라고 하는데, 이 마켓 티어리에서는 이 부분 균형에 대해서 배우고요. 아니면 시장 종류, 뭐 독점이나 과점이나 아니면 뭐 원전 경쟁 등등 이런 시장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시장들이 한꺼번에 모두 합쳐져서 경제 전체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그걸 다루는 general equilibrium, 우리말로는 일반균형 이론을 배웁니다. 근데 이거는 좀 뭐 석적으로도 어렵고 복잡해서 아마 제일 간단한 모형만 배우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는 그 상대방, 그러니까 소비자에게는 생산자가 될 거고요, 아니면 생산자에게는 소비자가 되겠죠.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다 주어진 걸로 가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뭔가 행동을 하면 상대방도 내 그 행동에 맞춰서 뭔가 변화를 하겠죠. 그런 모습들을 이제 흔히들 경제 현상에서 관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다 이론적인 얘기들이고, 이 뒤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 해서 게임 티어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고 이렇게 변화하는, 서로 맞춰가는 그런 과정을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strategic action 뭐 이런 식으로 뭐 부르는데, 그거를 다루는 게 이제 게임 이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제 서로가 서로 만족시킬 수 있는, 둘 다 뭔가 아주 마음에 드는 상태인 그런 상태를 어떻게 찾아갈까, 그런 걸 분석을 하는 게 게임 이론인데, 거기서 아마 제일 기본적인 개념인 뭐 내시 균형이라는 걸 아마 배우실 거예요. 네, 이 정도 하면 미시경제학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미시경제학이. 물론 요거의 각 분파로 이제 정보경제학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이론을 좀 심화해서 배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강론이 되게 많은데, 일단 기본적인 미시경제학은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
이 소비자 이론이랑 생산자 이론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뭐 시장이랑 저 일반 균형 그리고 게임 이론은 조금 처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일단 소비자 이론을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소비자 이론이랑 생산자 이론은 완전히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루는 방식이나 아니면 쓰는 도구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어 잠시만요. 스크린샷을 찍어야 돼서 음, 네, 죄송합니다. 이걸 인증을 하려면 사진을 올려야 돼서 잠시 찍고 왔습니다. 어,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거는 선호 관계, 프레퍼런스를 잘 배워놔야 이제 소비자 이론에서 중요한 도구들을 바로바로 써먹을 수가 있고 소비자 이론을 배워야 생산자 이론에서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근차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시경제학이 다른 강론들이랑 다르게 좀 이런 차근차근 하는 그런 특성이 좀 강합니다. 하여튼 첫 시간에 앞에 좀 얘기가 많았고 일단 교수님께서 이 부분 아마 다 수업을 하셨을 테니까 저는 빠르게 훑고 그 필요한 부분만 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할게요. 어, 일단 프레퍼런스라고 하는 건 선호죠, 선호. 내가 뭘 예를 들어 사과랑 배가 있으면 내가 사과를 배보다 좋아한다라는 그 개인적인 선호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비롯된 게 이 프레퍼런스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너무 당연해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과를 이제 대부분 좋아하시니까 사람들이 사과 두 개랑 사과 한 개가 있으면 보통 두 개를 한 개보다 좋아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아주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어 이제 일종의 공리라고 해서 여기 axiomatic approach라고 되어 있는 게 공리라는 걸 쓰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경제학에서 공리로 만들어서 요거를 기본으로 이론을 전개를 해 나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다 배우셨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요 기호를 이제 우리가 선호 관계를 표시하는 기호로 부릅니다. 뭐, 뭐 이런 말인데 그냥 부등호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얘는 예를 들어 x가 얘보다 낫다라는 얘기는 weakly preferred라는 건 내가 제 x가 좋을 수도 있고 뭐 비슷할 수도 있고 뭐 그 정도고요. 얘는 확실히 x가 y보다 좋다. 얘는 둘이 똑같다. indifferent하다 하다 뭐 그런 소리입니다. 별건 없고. 그다음에 여기부터가 조금 중요한데요. 공리는 대충 그래도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물론 저도 기억을 다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빌드업을 좀 하는 과정인데 일단 우리가 보통 뭐 경제학에서 맨날 인간이 뭐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걸 씁니다. 그래서 이 프레퍼런스 이런 선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합리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보시면 너무 당연한 것들이죠. x랑 y가 만약에 이렇게 least as good as 그러니까 x가 적어도 y만큼 좋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것 또는 이거겠죠. 왜냐하면 x랑 y가 있을 때 x가 y만큼 좋거나 y가 x만큼은 좋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 이행성이란 얘기도 아주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과 3개, 2개, 1개 중에서 사과 2개가 1개보다 좋고 3개가 2개보다 좋으면 당연히 3개가 1개보다 좋겠죠. 당연한 소리를 공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리로 추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reflexivity 요거를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매우 당연한 소리입니다. 근데 그냥 공리니까 혹시 몰라서 추가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굳이 뭐 추가를 안 하셔도 되고 사실 이 완비성에다가 y 자리에 x 넣으면 똑같은 얘기라서 굳이 뭐 따로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선호 관계가 이런 공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건 합리적이지 못한 선호 관계다라고 해서 대부분의 경제학 이론에서 연구에서 배제를 시켜놓고 이런 선호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우리가 효용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인 뜻으로는 그냥 뭐 좋음 아니면 뭐 기분이 좋다 뭐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여기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 선호 관계에서 내가 뭐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A가 B보다 좋다라고 했을 때 나는 A를 가졌을 때 B를 가지는 것보다 효용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효용 함수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 세상에 뭐 사과랑 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일만 해도 사과, 배, 딸기, 수박 뭐 이렇게 엄청 많을 텐데 그 수많은 과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호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사과, 배, 수박, 딸기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이게 100개의 과일이 있다고 치면 이 100개의 과일들 사이에서도 1위부터 100위까지 우리가 좋아하는 순서를 다 정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건 사람마다 다를 거고. 그래서 이거를 다 일일이 이런 식으로 선호관계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 선호관계를 대표해 줄 수 있는 어떤 함수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utility function, 효용 함수라는 거는 이 선호관계를 대표해 주는 어떤 함수. 그러니까 그 UX라고 하죠, 보통. UX라고 하는데 이 UX의 함수값은 딱히 중요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 UX랑 UI가 있는데 UX가 3이고 UI가 2라서 Y보다 내가 X를 좋아한다라는 그 선호 관계만 제대로 표시할 수 있으면 UX가 뭐 3이든 3과 2든 300과 200이든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000과 50이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사실 이 비율대로 늘어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정말로 1000과 50이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요 사이에 UZ가 있어서 이게 1, 100이었는데 이런 효용함수에서는 마지막 1050이었는데 갑자기 얘가 뭐 200이 되어서 선호관계가 뒤바뀐다. 그러면 이 효용함수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이 ordinality. ordinality라는 거는 이제 순서만 중요하다 이 얘기죠.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순서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x가 y보다 좋고 y가 z보다 좋으면 UX가 UI보다 클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다가 어떤 이걸 증가 변환이라고 하는데 어, 증가 변환이라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지만 도함수가 양의 값이란 얘기죠. strictly increasing. 예를 들어 제일 대표적인 게 EX승 이런 거예요. 이거를 합성을 시키면 이걸 뭐 F라고 칠까요? 그러면 FUX도 다 똑같은 이 대소관계를 보여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선호관계를 나타내는 효용함수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는 사실 얘랑도 똑같은 얘기고요. 아니면 뭐 얘랑도 똑같은 얘기고 뭐 얘랑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이건 물론 x랑 y가 0보다 클 때 얘기지만요. 네. 이런 식으로 수많은 효용함수가 존재합니다. 그 얘기가 지금 이 ordinality고 이거는 효용함수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는
뭐 별건 아닌데 그 뭐 위에 말했던 이 합리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우리는 이 선호 관계를 어떤 효용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사실 문제를 풀 때 너무 당연하게 쓰이는 거라서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저 올디너리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비자의 선택을 다루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뭘 선택할지를 이제 생각을 해놔야겠죠. 뭘 선택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일단 X라는 집합이 있는데, 뭐 이게 컨섬션 번들이니까 소비할 수 있는 묶음의 집합이겠죠. 그게 뭐 L개 있다고 치는 거죠. 재화가 뭐 L개 있다. 그 중에 몇 개 선택할 거냐 이거예요. 별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 추가되는 가정이 그냥 이 X라는 집합이 어, 볼록하다, 컨벡스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 학부 수준에서는 그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요상하게 생긴 그 소비 집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사실 그냥 이 컨섬션 번들 아니면 컨섬션 셋이라고 소비의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사실 이걸로 보셔도 돼요. 그냥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집합 소비를 뭐 허수 아이개를 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 여기에 이런저런 제약이 붙어서 뭐 막 소비 집합 뭐 이상하게 생긴 뭐 이런 이렇게 생긴 집합이 생길 수도 있긴 한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논의에서 많이 벗어난 얘기들이고 그냥 요 컨벡시티라는 거는 학자들이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 이 컨벡시티를 만족시킨다라는 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실증적으로 연구했더니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그 정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성질이나 그런 게 아니라 assume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컨벡스셋이라는 게 밑에서 또 언급이 될 거지만 그냥 이 이런 곡선이 있으면 요 위에 게 다 이제 볼록 집합이라고 되는 거죠. 이런 집합이 볼록한 집합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벡스셋이라는 말은 요 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내분점들을 모아놓은 집합 또는 선이 다 이제 소비가 될 수 있다라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X가 카운터블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과정이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재화가 너무 많잖아요. 뭐 유한하긴 하겠지만 사실상 무한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걸 써놓으신 이유는 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리를 3개 봤잖아요. 공리가 6개예요, 총. 여기 3개 있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게 컨티뉴티가 연속성. 이게 네 번째 공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안 배우긴 했는데 만약에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하고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냥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여기다 satisfaction level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사실 utility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일종의 효용 함수죠. 이게 뭐 사과와 배라고 돼 있는데 그냥 xj, yj라고 해도 돼요. 이게 일종의 이변함수죠. 이변함수라서 제가 z축까지 그려놨는데 이게 약간 언덕처럼 돼 있는 이런 그 이변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요 A점이랑 B점이 있죠. A점이 있는데 얘는 효용의 수준이 원래는 요 함수에 따르면 얘는 8 정도 돼야 돼요. A의 효용이. 근데 특이하게 어떤 이상한 사람이 효용이 유독 A를 너무 좋아해서 어, A를 섭외하라고 하니까 이걸 뚫고 나가서 효용 수준이 13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요 주변의 애들은 다 8 근처에서 노는데 유독 A만 너무 좋아서 A의 효용 수준이 13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B는 이제 제가 이걸 왜 B를 굳이 써놨냐면
B가 지금 A보다 둘 다 많잖아요. 배랑 사과가. 그럼 B가 더 좋아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여기 뚫려 있어서 이게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효용 관계가 뭔가 선호 관계가 뭔가 이상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효용 함수가 가능해져 버리면 이런 경우도 이제 괜찮다라고 허용을 해주면 이상하게 돼 버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discontinuous고 continuity를 이 연속성을 정의를 하는 거는 어 이게 어느 게 좀 더 와닿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선호를 해서 어 일단 뭐 A가 지금 점이 아니라 일종의 컨섬션 번들 그러니까 소비 집합 소비 번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두 개씩 모아놓은 그 번들이라고 합시다. A랑 B가 둘 다. 근데 A가 B보다 지금 당연히 선호가 되겠죠. 당연히라고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A가 B보다 선호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제가 여기 그려놨지만 이걸 이제 네이버후드라고 해요. A의 근처에 있는 애들 모임. 근데 조금 수학적인 얘기인데 많이 음, 이게 이걸로 이해가 되시면 사실 제가 방금 한 얘기는 다 건너뛰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잘 안 와닿으시면 이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어, A가 B보다 선호가 되면 예를 들어 이 네이버후드라는 거는 어떤 A점이 있을 때 저표 그냥 이거는 우리는 이제 그 뭐야 그 평면을 사용을 할 거니까 대부분 그냥 어떤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어떤 원이 있는데 얘가 반지름이 뭐 예를 들어 뭐 R인데 R이 되게 뭐 적당히 작은 수예요. 그냥. R이 뭐 R이 뭐 작다. small enough라고 하죠. 작아가지고 요 정도 요 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는 네이버후드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점선으로 해놨잖아요. 요 점선은 이제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이 점선 말고 그러니까 이 반지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 딱 R에 해당하는 이 점들은 다 빼주고 요 안에 있는 애들만 포함을 해서 요 네이버후드라고 합니다. A의 네이버후드는 결국 A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적당한 작은 원 중에서 그 둘레에 있는 점들은 다 뺀 그런 집합을 neighborhood of A 그래서 NA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컨티뉴티를 정의를 하려면 어떤 여기 또 뭔가 집합이니까 아무리 이 반지름이 작아도 A 옆에 뭔가 C라는 점이 하나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 네이버 NA 안에 이게 아무리 작아도 이게 뭐 이만하더라도 한 이쯤에 또 C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A가 만약에 B보다 선호가 된다면 이 neighborhood of A 이 집합 안에 어떤 C점이 존재를 해서 그러니까 모든 C점은 아니어도 되지만 적어도 하나 뭔가 존재를 해서 C점이 존재를 해서 이 C점도 B보다 선호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이제 연속성을 좀 우리가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A가 뭐 10, 10이고 이제 우리가 B가 뭐 예를 들어 9.9, 9.9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반지름이 이제 뭐 0.001짜리 원을 생각을 하면 뭐 9.999, 9.999라는 요 점이 A의 네이버후드 안에 있을 거잖아요. 얘가 근데 B보다 선호가 된다 이거죠. 그냥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엄밀하게 따지자면 뭐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그냥 우리가 맨날 고등학교 때 극한에서 배우는 뭐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게 컨티뉴티에 대한 얘기였고요.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소비자는 무슨 짓을 하려고 하냐.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효용의 극대화입니다. 효용의 극대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제일 좋은 그런 재화의 조합을 선택을 하려고 하죠. 선택의 문제예요. consumer choice라고 하잖아요. consumer chooses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 두 개가 중요해요. 우리의 선호 관계, 그러니까 utility function, 효용 함수에 의해서
대표가 되는 우리의 선호 관계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제가 좋다고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뭐 벤츠 S 클래스가 너무 좋으니까 난 무조건 저거 사야겠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거를 살 수 없잖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 가격이 비싸고 우리는 그만큼의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게 바로 프라이스와 인컴, 요겁니다. 요거 두 개가 요거 두 개가 이제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변수들이자 소비자 이론의 모든 것입니다. 이거 두 개 가지고 그냥 초이스를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최적의 뭔가 소비 조합들 아니면 자신의 선택들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선호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선택, 초이스도 다 달라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다 모아놓고 봤을 때는 각각의 수요가 달라지는 거죠. 각각의 수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놓으면 시장 전반적으로 하나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 있을 때 나는 내 선호가 이게 너무 좋아요. 어떤 이게 물건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또 사과라고 하죠. 나는 사과 광팬이라서 나는 뭐한 10만 원 주고도 그걸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별로 없겠죠. 이거 이렇게 돼 있을 때. 근데 예를 들어 사과가 100원이다. 그럼 다들 이거 사려고 하겠죠. 많겠죠, 여기는. 여기는 1000명, 여기는 1000명.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선호 관계와 이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다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소비자의 선택 문제, Consumers Choice Problem을 풀어서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게 소비자 이론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 선호 관계, 선호 그리고 요 소득 이게 이제 효용 함수 극대화, 효용 극대화라고 하죠.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선택, 최적 선택 도출을 하고 여기서 이제 수요 곡선을 도출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소비자 이론의 기본입니다. 이거는 뭐 노테이션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별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소리죠. 우리의 인컴이 소득의 M인데 우리는 이제 X1이라는 재화랑 X2라는 재화를 얼만큼 살 거냐라는 얘기인데 X1의 가격이 P1이니까 내가 소비했을 때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M만큼이고 내가 지불해야 되는 가격은 총 이만큼이겠죠. 그러면 빚을 내지 않는 한 우리는 M보다는 적게 소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당연히 버젯셋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일종의 이식 전체가 일종의 이제 예산 제약식이라고 부릅니다. 예산이 제약돼 있다는 소리죠. 영어로는 버젯 컨스트레인트라고 부르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이게 버젯 컨스트레인트가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효용 극대화를 했을 때 예를 들어 X랑 X1이랑 X2가 정상적인 재화라면 예를 들어 뭐 오물이나 뭐 아주 이상한 재화라서 내가 너무 사기가 싫은 그런 게 아니라면 최대한 많이 사서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 두 개를 살 수 있는데 굳이 한 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버젯 컨스트레인트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등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게 엄밀한 의미의 예산 제약식인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버젯 컨스트레인트라고 쓰죠.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버젯 라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예산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는 사실 그 설명을 위해 필요한 개념이고 저 예산 집합이라는 건 이 예산선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요게 집합이고 요게 선이죠. 넘어가면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인디퍼런스 커브랑 위클리 프리퍼드 세트스 요게 중요하면서도 초반에 선호를 다룰 때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일단 인디퍼런스 커브는
말 그대로 무차별한 곡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선 자체를 요 곡선 자체를 우리는 무차별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 선 위에 있는 그러니까 x1, x2랑 x1 뭐라고 하지? x1 프라임, x2 프라임 요거가 둘이 이제 똑같다는 소리니까 그거 말고도 여기 x1 수많은 x1과 x2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얘네들도 다 지금 똑같은 효용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효용함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x, y라고 할게요. 그냥 x, y인데 뭐 이게 어떤 일정한 상수 k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모든 x와 y의 조합을 우리는 무차별 곡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조금 더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아까 제가 그, 아, 여기서 일종의 효용함수를 하나 그렸잖아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y랑 x로 했습니다. 좀 더 익숙한 모양으로. 그래서 얘를 컨티뉴어스하게 그냥 우리가 이제 이 얘기는 다 했으니까 음, 아이고, 얘를 그냥 잘 예쁜 곡선의 모양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떤 언덕의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게 한 이렇게 떨어져서 이쯤에서 이렇게 다시 0으로 내려오는 이게 좀 부드럽게 아무튼 뭐 이런 식의 모양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나중에 얘기할 건데 여기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고려를 합니다. 하여튼 이거를 위에서 봤을 때 유틸리티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다면 이걸 뭐 15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애들은 이걸 이렇게 잘라야 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언덕 모양이니까 이렇게 등고선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15, 2.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직선으로 자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언덕을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위에서 쳐다보면 어떤 원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요게 중심일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정상이고, 그다음에 등고선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 여기가 100m, 해발고도 100m, 이게 500m, 이게 1000m 이렇게 될 건데, 어, 똑같습니다. 고도가 곧 유틸리티의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 뭐, 네. 그래서 이 효용함수에서 효용함수를 이제 수평하게 이렇게 잘라놓은 그게 그 모양이 바로 무차별 곡선이고, 이거는 무차별 곡선의 정의가 지금 이렇게 돼 있길래 좀 더 받아들이기 쉽게 이게 좀 더 어려울까요? 하여튼 효용함수를 이용해서 무차별 곡선을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효용함수의 등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고 weakly preferred set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어떤 무차별 곡선이 있었잖아요, 방금. 이 무차별 곡선을 그대로 들고 오면 이게 이게 아니라 요거였는데 그거 위에 것들 그러니까 위에라기보다는 그거보다 선호되는 점들을 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 효용함수의 모양이나 아니면 부철복 곡선의 모양이 지금 정해지지 않아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긴 한데 사실 이게 제일 대표적인 그리고 이어야만 하는 부철복 곡선의 모양이고요.
원래는 이 순서가 아닌데, 이거는 약간 결론을 정해놓고 말하는 거긴 하지만, 뒤에 얘기를 할 거니까. 하여튼 뭐, 이게 아니더라도, 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다 됩니다. 이게 우체국 곡선일 수도 있어요. 물론 효용함수의 모양이 뭔가 되게 이상하겠지만, 이것도 우체국 곡선일 수 있죠. 그리고 이 경우에 weekly preferred set을 따진다면, 뭐 여기가 되겠죠. 아니면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선호의 그거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재화가 아니라 비재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물 같은 거 우리가 소비를 할수록 효용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내 효용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0쪽으로 가요. 여기가 weekly preferred set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는 재화를 따질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갈 거고 모양은 대충 이런 식으로 그 분수함수 꼴을 가지고 있는 무차로 곡선을 아마 가지게 될 거예요. 그건 앞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eekly preferred set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 선을 포함하는 이 위쪽의 집합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ationality, 요 completeness랑 transitivity 요게 무찰보국선 요거 두 개만 있어도 무찰보국선이 꼭 교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굳이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교수님께서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를 A, 여기를 C, 여기를 B라고 해놓고 요걸 가지고 그다음에 이 경우에 예를 들어 A가 B보다 선호된다. 이거 두 개를 이용을 하면 이거 세 개가 동시에 만족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선호 관계 이거는 뭐 완전 대체제 완전 보완제인데 뭐 네. 대체제는 완전 대체제는 뭐냐면 완전히 대체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물이랑 뭐 보리차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죠. 완전 대체제라고. 물과 보리차를 구분하지 않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얘를 대신해서 써도 아무런 그 차이를 못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퍼펙트 펑션 매처가 완전 보완제인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신발 한 짝이죠. 신발 왼쪽과 신발 오른쪽. 신발 한쪽만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두 쪽이 다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걸 완전 보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fixed proportion.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발이라고 비유를 하면 꼭 1대1로 교환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꼭 하나씩 같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비율은 상관없습니다. 뭐 2대3으로 써도 되고 1대2로 써도 되고 하여튼 다 좋은데 뭐 어떤 A랑 B가 있으면 얘만 쓰거나 아니면 비율이 뭐 3대1인데 2대1로 쓰거나 이런 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쓸 수가 없다. 그렇게 하기 싫다. 이거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요 well-behaved preference는 어, rationality보다 더 엄격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공리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제 뭐 그 completeness, transitivity, reflexivity, 그다음에 continuity 이렇게 네 개가 있었는데 우리가 well-behaved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사람의 선호 관계 또는 어떤 평범한 사람의 행동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선호를 말합니다. well behaved라는 게. 사실 제가 방금도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네 가지 가정만 가지고는 일반적인 사람의 선호를 표현하기가 좀 아직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아직 이 우찰국선이 이렇게 생겨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그 다 지금은 이게 왜 안 되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 일단은 네. 그래서 요 well behaved라는 게 좀 더 우리 경제학 이론을
인간에 맞게, 합리적인 인간에 맞게 아마 99.99%의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니면 정상적인 선후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이거는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공리로. 너무 당연하다.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다섯 번째 공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노토니스티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 일종의 스트롱이에요. 그 강공입니다. 강한 공리. 그래서 이거는 뭐 정의가 이런 거니까 딱히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사실 그냥 읽어보시면 너무 당연하죠. X1이랑 X2가 각각 Y1, Y2보다 어느 적어도 한쪽은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얘보다 더 선호할 것이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게 근데 스트롱 모노토니스티고, 이거보다 좀 더 약한 조건은 얘보다 더 확실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가 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고 얘가 이래도 우리는 이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 위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써놨지만 등호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 얘가 선호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위크 모노토니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위기랑 스트롱이라는 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게 성립을 하면 스트롱도 성립을 해요. 당연한 얘기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런 공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이제 여기, 뭐, 철불곡선은 우하향한다. 다운워드 슬로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왜 나왔냐 하면, 이 모노토니스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인디퍼런스 커브가 다운워드 슬로핑이 되면 이 모노토니스티의 위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향 한다고 하면 뭐 얘랑 얘랑 같단 얘기인데, 이거는 요 위크 모노토니스티만 만족이 돼도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하향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하거나, 아니면 평행할 수도 있는데 평행한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모노토니스티 때문에.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1,1이랑 2,가 있을 때 당연히 얘가 얘보다 선호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무차별 곡선이 y는 x꼴로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다 똑같다는 소리잖아요. 효용이 다 똑같다는 소리예요. 1,1, 2,2, 3,3, 100,100까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좀 보완을 위해서 이 모노토니스티가 없으면 이 무차별 곡선이 우상향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공의 위배가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모노토니스티, 그 중에서도 스트롱 모노토니스티를 추가를 해서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조건, 또는 그 어떤 사람들의 모습, 이거를 모형 안에 집어넣으려고 이런 공리를 추가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weakly preferred set은 indifference curve 위에 있다. 제가 방금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weakly preferred set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비제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하면 할수록 내 효용이 나빠지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고려를 안 할 거니까 그런 걸 이제 시장에서 사고 팔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weakly preferred set은 요 위에 존재한다. 그것도 모노토니스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요 위쪽에 있을, 그러니까 우상향 할수록 요 조건이 만족이 될 테니까요. 아니면 요 조건이라든지. 네, 그런 이유로 지금 모노토니스티를 정의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교수님이 벗이라고 써놨죠. bad neutral cit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bad랑 neutral은 별거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요거예요. 요게 지금 bad고 neutral은 내가 소비를 하든 안 하든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짤복순으로 그리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 게 있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 다루는 건 굿즈입니다. 굿즈. 소비할수록 굿해지는 얘는 소비할수록 bad, 얘는 소비할수록 neutral 아무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satiation이라는 게 조금 복잡한 개념인데 아까 그 효용 함수를 이제 분모선처럼 자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어 여기가 요 포인트가 아까 그 언덕 모양 유틸리티 펑션 효용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유틸리티 max가 되는 거죠. 효용이 극대화되는 지점인데 이걸 넘어서면 효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면 사과랑 배가 있어요. 근데 사과가 예를 들어 막 우리가 100개씩 먹고 배도 200개씩 먹다 보면 이제 먹으면 먹을수록 싫어지겠죠. 막 구역질이 날 수도 있고 효용이 존재하기는커녕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 맥스를 찍고 나면 효용의 극대화를 찍고 나면 이제 더 먹으면 먹을수록 효용이 점점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 또는 소비의 심리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티에이션이 무슨 뜻이냐면 포만감이란 뜻이에요. 포만점이라고 하는 건데 세티에이션 포인트가 즉 사과 배 먹을 게 아니더라도 뭔가 소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이걸로부터 얻는 효용이 좀 더 적어지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뭐 적어지고는 아니더라도 뭐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물건이나 뭐 재화를 소비할수록 내가 더 물려서 또는 질려서 아니면 너무 배불러서 등등등의 이유로 더더욱 기분이 나빠지고 효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점을 방금 그려놓은 그 점을 세티에이션 포인트라고 하고 어, 여기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죠. 이 기준으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사과 10개랑 사과 20개가 세티에이션 포인트 그러니까 이 이상으로 소비하기 시작하면 나는 너무 힘들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요 1, 2, 4, 4분면은 배드가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사과랑 배 같은 일반적인 재화도 이 세티에이션 포인트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소비를 할수록 효용이 감소하는 비재화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 날립니다. 날리고 여기서만 우리가 논의를 전개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 일종의 세티에이션, 즉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앞으로의 논의는 1, 2, 4, 4분면은 완전히 배제하고 아마 3, 4분면에서만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만 놀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미리 언급하신 거고 세티에이션은 뭐 그런 얘기입니다. 모노토니스티가 필요한 이유는 요거 이 당연한 얘기를 좀 학문적으로 풀리기 위해서 필요한 가정 또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컨벡시티라는 거 요것도 음, 이 선호관계에 대해서 이제 볼록한 선호다.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컨벡스 프레퍼런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정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요런 기호가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배웠을 때도 그렇고 이 weakly preferred set을 이용해서 요 convex preference를 좀 설명하라는 걸 더 깔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convex set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음, 이거를 내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convex set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집합 뭐 S가 convex 즉 볼록하다라고 하면 어떤
음, 어떤 x 뭐 x 벡터 x나 y가 있다고 해서 그냥 쓸게요. x랑 y가 s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거에 이제 이런 내분점들도 s에 포함된다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뭐 계속 이 곡선이 나와서 좀 의아하실 텐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린 이유도 이 공리 때문에 그래요. 이 공리를 만족시키는 제일 대표적인 부채꼴 곡선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그려야 컨벡시티가 만족이 돼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부채꼴 곡선을 이런 식으로 안 그리고 뭐막 이런 식으로 뭐 직선도 되긴 하지만 하여튼 이상한 모양으로 안 그리고 이렇게 깔끔한 모양으로 그린 이유가 바로 이 컨벡시티 때문입니다. 하여튼 다시 이걸로 돌아와서 어, 이 소리는 만약에 이 우리가 집합을 여기를 S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X랑 Y가 이걸 A, B라고 해도 똑같죠. 바로 그냥 A, B라고 하면 이 직선의 위에 있는 애들이 결국에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애들이 이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내분점들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컨벡스 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뭐 이 이름까지는 마실 필요 없겠지만 하여튼 여기 이 컨벡스 컨비네이션들 즉 내분점들의 집합이 요 S 안에 포함이 되면 그 집합은 컨벡스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컨섬션 셋 이거죠.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고 이건 너무너무 당연하게도 컨벡스 셋입니다. 일단 그런 얘기는 듣고 이제 weakly preferred 셋이 왜 컨벡스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먼저 할게요. 어, 일단은 왜 그러냐면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거에 좀 답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직관적인 답이 있는데 이 말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소비를 뭐 되게 어떤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 뭐 어떤 아저씨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서 뭐 50년 동안 라면만 먹고 산 사람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기인으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 뭐 라면이랑 스파게티가 있으면 라면 10봉지랑 스파게티 하나도 안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라면 뭐 한 6봉지, 스파게티 4그릇 이걸 더 좋아하겠죠. 이게 일반적인 얘기죠. 요게 뭐 어떻게 보면은 부분적으로는 요 모노토니스티랑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 이거 모노토니스티가 아니라 그냥 이것도 공리라서 그냥 사람들의 선호 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 컨벡티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average가 extreme보다 preferred 된다. 요게 일종의 average가 되겠죠. 뭐 좀 가중된 평균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될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평균 이것들, 그러니까 제가 두 개 있을 때 그거를 공평하게 정확히 반반으로 분배하는 게 항상 최고의 아웃풋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최고의 효용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소비 조합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 우리가 6, 4, 뭐 5, 5가 있을 때 뭐 이렇게 표시하면 될까요? 그래도 뭐 이런 관계는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노토니스티 때문에 요 위에가 이게 뭐 이 곡선이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weakly preferred set이잖아요. A나 B에. 뭐 이렇게 쓸게요, 제가. weakly preferred set을 WP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었을 때도 뭐 6대4나 5대5나 다 안에 들어가 있겠죠. 이게 얘보다 조금 더 선호가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컨벡스하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가 얘보다 더 선호가 된다. 에버리지가 좀 더 선호가 된다라는 거죠. 에버리지라는 게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평균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거 싫다 이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나눠서 가지자. 요게 좋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게 나중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무차별 곡선의 성질인 decreasing MRS라는 거랑 동치입니다. 그러니까 weakly preferred set이 뭐 엄밀히 따지자면 그 이거예요. strictly convex 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너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잠시 정리를 하자면 어, 뭐 여러 가지 재화가 있고 사람들마다 선호 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게 효용함수고 효용함수가 일정한 값을 가지는 즉 어떤 소비 조합을 선택을 하더라도 내 만족도나 내 효용이 동일한 그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여기에 있는 무차별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위에서 정의한 공리들 4개 그리고 5개까지를 통해서 이 모노토니스티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제일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무차별 곡선은 이제 우상향할수록 효용수준이 높아진다. 즉 weakly preferred set이 무차별 곡선 위에 놓이게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모노토니스티가 왜 필요한지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선호 이론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컨벡시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컨벡시티의 개념 자체는 제가 여기 너무 뭘 많이 써놨는데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 스트릭트 컨벡시티랑 그냥 컨벡시티가 있는데 일단 어떤 컨벡스 프레퍼런스라고 하는 건 다시 반복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제가 너무 난잡하게 설명한 것 같아서 앞에 잘 들으셨으면 그냥 건너뛰세요. 일단 요 컨벡스 프레퍼런스라는 걸 저는 여기서는 이제 그 요 효용 가지고 표현을 했지만 저는 그냥 어,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음, 어떤 A점이 있고 그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있겠죠. 일단은 뭐 컨벡스를 이미 상정을 하고 그리긴 했지만 일단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게 만족이 되는 경우니까. 그래서 이게 뭐 무차별 곡선이고 일단 그다음에 이게 A점, 이게 B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weakly preferred set은 어떻게 되느냐? weakly preferred set은 여기서 어떻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느냐면 모노토니스티에 의해서 얘는 x, y의 조합인데 어떤 x, y의 조합이냐면 이 컨섬션 번들 x, y라는 번들이 a랑 b보다 선호가 되거나 그러니까 적어도 a랑 b보다는 더 낫다 이거죠. 아니면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indifferent 하거나 이거를 우리는 weakly preferred set of 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상에서 표시를 하자면 여기를 다 포함을 할 거고요. 모노토니스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선까지 당연히 포함을 합니다. 왜냐하면 indifferent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strictly preferred가 되겠죠. 아니면 뭐 strongly preferred 뭐 등등등. 하여튼 weakly니까 strongly겠네요. 하여튼 이게 weakly preferred set의 정의입니다. 네. 그러면 이 convex preference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convex preference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집합 자체가 볼록 집합이면 컨벡스하면 선호 관계도 컨벡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수학적으로. 수학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우리는 지금 A랑 B가 여기 소속돼 있는 원소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점 C를 정의를 해서 새로운 점은 아니고 그냥 정의를 할게요. 그냥 아까처럼 이 A랑 B의 내분점을 C라고 합시다. 그리고 람다는 0이랑 1 사이에 어떤 수라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아까 그 직선을 그려서 이 직선상에 어떤 점이든지 간에 이게 바로 C의 집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너의 내분점이니까. 근데 여기 컨벡스하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렇게 정의하는 C도 여기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렇게 하면 된 이게 만족이 됩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면 다 컨벡스해요. 그 볼록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거죠. 근데 왜 굳이 제가 그리고 왜 교수님이 굳이 여기서는 위에선 하나도 안 그러다가 여기서 왜 굳이 스트릭트라는 걸 따로 강조를 하셨느냐? 그거는 요 모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MRS도 관련이 있고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컨벡스하지만 스트릭트리 컨벡스가 아닌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절곡선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A고 이게 B면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들으셔야 돼요. 다른 얘기입니다. 얘랑. 어, 하여튼 이렇게 있다고 하면 방금 제가 정의를 한 C라는 애는 이렇게 될 텐데 얘는 무조건 여기 있겠죠. 요 B가 아니라 요 위가 아니라 딱 여기 걸치는 경우 즉 무차별 곡선에 딱 있는 경우에는 모든 점들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모든 점들이 아니고 어, 그러니까 이 경우가 지금 컴백사죠. 일단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C가 요 빨간 선인데 얘는 무차별하잖아요. 지금 weakly preferred set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포함이 되니까 빨간 선도 weakly preferred set은 여기잖아요. 이 검은색 선을 포함한 그렇기 때문에 이때 지금 얘는 컨벡스한 집합입니다. 근데 strictly convex 어떤 집합이 strictly convex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거는 별게 아니라 아까 위에서 우리가 정의를 했던 예 여기서 이제 다시 쓸게요. A랑 B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정의를 해서 C가 말이 되게 거창하고 어려운데 별거 아니고요. 어, 지금까지는 weakly preferred set이 계속 이 선도 포함한다. 즉 무차별한 경우도 다 포함을 하면 그냥 컨벡스고 그러면 strictly convex는 말 그대로 얘 점선은 포함 안 하고 그러니까 아니 점선이 아니라 이 직선을 포함 안 하고 무차별 곡선을 포함 안 하고 이 위쪽만 포함하는 경우를 strictly conve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점선이 되는 거죠. 얘는 포함하면 안 되니까 무차별하면 안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C가 무조건 A랑 B보다 커야지
이게 strictly conve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이 노테이션으로 적었을 때 얘는 등호가 들어가 있고 얘는 등호가 없는 겁니다. 이게 strict convexity의 정의예요. 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는 지금 교수님께서 컨벡스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컨벡스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strictly convex한 weakly preferred set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average는 extreme보다 preferred가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면 10개, 스파게티 0개랑 라면 5개, 스파게티 5개 뭐 둘이 무차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반씩 나눠 먹는 걸 훨씬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weekly preferred set이 아니라 요 방금 보여드린 요 내분점 5대 5나 6대 4나 이런 것들은 10대 0 또는 0대 10보다는 더 선호가 돼야 된다. 무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strictly convex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완전대 체제 얘기를 아까 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완전대 체제의 무차별 곡선이 이거예요. 직선. 왜 그러냐면 완전 대체제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내가 뭐 콜라라고 하는 뭐 물과 아까처럼 물과 보리차라고 할까요? 물이랑 보리차를 완전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 내가 물 한 개를 주면 너 보리차 한 개 줘 라고 하면 내가 지금 물을 100개를 가지고 있든 99개를 가지고 있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알겠어 하겠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둘이 교환 비율이 똑같습니다. 내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 개수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 100개, 보리차 한 개를 가지고 있나 물 한 개, 보리차 100개를 가지고 있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어,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가서 MRS라는 걸 배울 건데 어, 그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훨씬 쉽습니다. 지금은 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고 하여튼 스포를 한 거예요. 이게 완전 대체제의 무차별 곡선이다. 이런 경우를 다 포함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컨벡스하지만 스트릭트 컨벡스는 아니거든요. 이 경우를 고려했을 때 weakly preferred set이 컨벡스하다. 근데 대부분 경우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strictly convex라고 하면 좀 더 깔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strictly convex 해야 나중에 배우는 decreasing MRS, DMRS를 DMRS와 동치인 그런 명제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 나왔죠. Perfect substitutes are convex, but not strictly convex. 지금까지 계속한 얘기고요. Non-convex preference는 뭐 여기 있는데 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완전 대체제의 경우고요. 얘는 이제 예를 들어 weakly preferred set이 요 위에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무차별 곡선이 컨케이브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고 볼록하게 생기지 않고 오목하게 생겼다 원점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non-convex preference가 되겠죠. 뭐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는지 그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문장이 이거는 저도 잘 생각한 적이 없어서 컨벡시티가 모노토니시티를 이제 내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제가 증명은 못했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추측이에요, 추측. 지금 컨벡시티에 보시면 얘는 x랑 y의 일종의 대소관계라는 게 정의가 안 돼 있고 x랑 y가 무차별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분점을 했을 때 y보다 더 이제 선호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노토니시티를 배울 때는 이런 대소관계가 정의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컨벡시티로 모노토니시티를 만들려면 우리가 뭘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냐. 예를 들어 x1이 y1보다 크고 x2가 y2보다 큰데 x랑 y가 무차별하다 라고 상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요, 사실은. 더 많이 주는데 효용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고, 이거는 혹시 궁금하시면 조교님이나 교수님께 여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안 배운 부분이라. 그렇고, 아, 네. 여기서 MRS가 나오네요. 일단, 뭐 well-behaved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 했죠. 아, 네. 마지막 얘기가 남았네요. 이 convexity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well-behaved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모노토니스트가 well-behaved preference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사람의 행동이니까요. 그게 well-behaved라고 표현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얘도 이제 convexity도 이제 사실 말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DMRS라는 게 well-behaved의 의미입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convexity가 well-behaved preference의 액션, 공리로 들어가야 되는지. 음,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꺼져가지고. 네,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왜 DMRS가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MRS가 뭔지부터 드디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MRS는 절곡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냥 이거 절곡선의 기울기고요. 어, 절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당연히 네거티브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무철곡선을 뭐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고, 물론 틀리지만 그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겠고.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이 기울기는 무차별 곡선의 점마다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 이 얘기가 나와 있죠. 이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라는 얘기는 한계 대체율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거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시려면 무차별 곡선이 무슨 뜻인지부터 다시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일정한 효용 수준 만약에 뭐 K를 이제 보여주는 무차별 곡선으로 가정을 하면 이제 예를 들어 이게 한 개, 이게 뭐 다섯 개라고 하고 이게 뭐 두 개, 세 개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xj 한 개, yj 다섯 개를 가지고 있는 거랑 xj 두 개, yj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용 수준을 느낀다는 거죠. 똑같은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만약에 내가 요 점에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xj를 하나 줄 테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yj 두 개 줄래? 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무차별하니까 어차피 나한테는 손해될 게 없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 보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1000개 가지고 있고 MRL는 딱 한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훨씬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에메랄드를 만약에 한 개에서 뭐 만약에 한 10개로 늘릴 수 있다면 다이아몬드 내가 1000개씩 갖고 있으니까 뭐한 20개쯤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MRS라는 거는 같은 효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재화를 받았을 때 포기할 수 있는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의 비율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석이 조금 안 와닿으시면 음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치킨 피자가 있으면 내가 현재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치킨 한 마리랑 피자 다섯 판이 있으면 치킨, 피자 둘 다 좋잖아요. 그러면 치킨 한 마리를 더 받기 위해서 난 피자 두 판 정도는 포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얘기겠죠. 내가 만약에 치킨 한 마리가 있고 피자 100판이 있는데 치킨 한 마리를 더 받기 위해서 나는 피자 두 판은 절대 포기 못 하겠고 무조건 1대1로 교환하자. 난 치킨 100마리가 아니 피자 100판이 있지만 나는 꼭 한 판 그리고 한 마리 1대1로 교환을 해야 무차별해. 나는 절대 손해보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이제 MRS가 뭐 고정이 돼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 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 더 포기를 하더라도 내가 현재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아주 소수만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얻고 싶어서 좀 더 많이 포기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 우리는 위에서 말했듯이 익스트림보단 에버리지를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MRS의 기준으로 방금 말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의 기울기는 MRS가 지금 뭐냐면 얘는 2죠. 2. 즉 얘는 xj 하나를 위해서 yj 두 개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예를 들어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만 다시 안 되고 요 기울기죠. 요 기울기. 고등학교 말로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죠. 미분한 게 아니라. 뭐 이거를 극한으로 보내면 그 미분이니까요. 얘는 2고 뭐 예를 들어서 치킨 한 마리랑 뭐 얘가 2라고 하면 얘는 1이 되겠죠. 얘는 왜 그러냐? 내가 이제 치킨 두 마리랑 피자 세 판이 있으니까 이제 비스무리하니까 내가 굳이 피자를 손해보면서까지 치킨을 먹고 싶진 않다. 굳이 교환할 거면 1대1로 교환을 해 부착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교환 비율, Alternate Rate of Substitution 한 개 대체율이 1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치킨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내가 치킨이 지금 세 마리고 그리고 피자가 두 판 있어요. 그럼 이제 치킨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치킨은 좀 많으니까 피자를 위해서 치킨을 좀 희생을 시켜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누군가 나보고 피자를 달라. 난 두 판밖에 없는데 피자 그래도 한 판만 줘. 라고 하면 그래도 치킨 두 마리는 받아야 피자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MRS가 더 낮아집니다. 2분의 1. 그러면 지금 2에서 1에서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낮아졌잖아요. 계속. 요게 diminishing, decreasing MRS, DMRS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양에서 보실 수 있듯이 strictly convex 해야 DMRS가 성립을 합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요런 그림 그렸잖아요. 요런 그림. 요 그림. 완전 대체제. 이 경우에는 MRS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1이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다고 아까 MRS 설명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완전 대체제이기 때문에 나는 뭐 예를 들어 계속 같은 예를 쓰겠습니다. 뭐 물이랑 보리차가 있다고 치면 내가 물이랑 보리차를 똑같이 생각을 한다면 뭐, 물이랑 녹차는 다른데 물이랑 보리차는 완전 똑같아. 나는 물 대신 보리차 먹어도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물이 100병 있고 보리차가 한 병 있어도 어차피 물이랑 보리차랑 똑같은 거니까 계속 1대1로 교환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 내가 물 한 병과 보리차 두 병은 완전히 똑같다. 나한테 똑같다. 나한테 똑같은 효용을 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이 100병이 있든 1000병이 있든 무조건 물 한 병에 대해서 보리차 두 병을 교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MRS, 즉 한계 대체율. 내가 생각하는 그 물 한 병의 가치를 고정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선으로 무차별 곡선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MRS를 조금 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요 exchange rate라고 하는 거예요. rate of exchange rate. 얘는 일종의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가격이라는 게 다시 MRS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치킨과 피자의 예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내가 치킨 한 마리랑 피자 5판을 가지고 있을 때
피자로 표시한 치킨의 가격은 얼마일까? 즉, 나는 피자를 얼마를 포기하면서까지 치킨 한 마리를 원하려고 할까라고 하면 그거는 피자로 표시한 치킨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원 단위 또는 달러가 아니라 피자로 표시한 치킨의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물 교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ate of exchange rate, 그냥 exchange rate죠. 이 교환 비율이 결국 MRS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X제의 가격을 Y제 기준으로 봤을 때 몇 Y제를 내가 포기해야 X제 한 단위를 더 구매할까? 구매에도 무차별할까?를 재는 단위가 MR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RS가 무차별 곡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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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발표입니다. 어, 이게 뭐 MRS의 직관적인 의미 그리고 경제학적인 의미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 well-behaved preference가 왜 convexity를 포함하고 있느냐? 이 DMRS가 바로 well-behaved, well-behaving person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상식적인 인간은 DMRS를 보여주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치킨이 10마리가 있고 피자가 한 판 있는데 그걸 치킨을 좀 더 포기를 하겠죠, 당연히. 반대로 치킨이 한 마리고 피자가 10판이면 피자를 좀 더 포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아까처럼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DMRS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네, 이제 어려운 부분 다 지나갔고요. 여기에서부터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어, 유틸리티 펑션은 뭐 이거는 너무 쉬운 건데 preference 지금까지 이제 액션 공리가 1부터 6까지 있었잖아요. well behaved까지 포함해서 얘네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선호 관계, 어떤 개인의 선호 관계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유틸리티 펑션, 그게 뭐 존재한다고 얘기했죠, 아까. 레셔널 하면, 하기만 하면 유틸리티 펑션이 존재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는 그래서 선호 관계를 잘 표시할 수 있는 효용업소 찾으면 됩니다. 끝. 그 다음에,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는 이제 그 선호 관계, 프레퍼런스를 가지고 유틸리티 펑션을 만들었다면,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효용 함수만을 가지고 네, 선호 관계만을 가지고 이제 효용 함수를 만드는 이거가 사실 가능하긴 하지만 사실상 되게 힘들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 100가지의 그 상품에 대한 선호 관계가 있는데 어떤 함수를 써야 이 선호 관계를 정확하게 표시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유틸리티 펑션을 찾는다는 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유틸리티 펑션이 주어져 있으면 물론 현실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의 효용 함수는 뭐야?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니까 당연히 선호 관계를 바탕으로 유틸리티 펑션, 효용 함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편의를 위해서 학습과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효용 함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로부터 이 사람의 선택 또는 이 사람의 선호 관계 이런 것들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what kind of preference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효용 함수를 가지고 이 사람의 서양 관계를 너가 파악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쉬워요. 어, 유틸리티 펑션,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효용 함수를, 그러니까 유틸리티 펑션에서 효용 함수에서 프레퍼런스를 찾아내려면 일반적으로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인디퍼런스 커브예요. 우리가 이런 모양의 효용 함수만을 가지고는 이 사람이 어떤 선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효용값을 정해놓고 K라고 정해놓고 이걸 바탕으로 그린 인디퍼런스 커브의 모양이나
아니면 MRS에 변화하는 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선호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 효용함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요 두 개가 되게 특이한 건데,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무차별 곡선을 가지고. 그러면 x1 더하기 x2는 k라는 꼴의 식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x2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x1 플러스 k가 되니까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우리가 아까 계속 봤던 요 꼴이 나오죠. 이 꼴이 뭐냐? 완전 대체제잖아요. 왜냐하면 MRS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는 x랑 y에 대해서 퍼펙트 서브스티흒이 되는구나. 그런 선호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무차별 곡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효험수, 이건 봤으면 물론 뭐 익숙해지고 외우면 얘는 완전 대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효용만 함수만 봐서는 얘가 뭐 완전 대체제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을 그려봐야 된다는 얘기고 얘도 그러면 그려보겠습니다. 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얘는 어떤 k이고 요게 x랑 x1이랑 x2 중에서 이제 작은 거 그게 k여야 된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 k가 뭐 일단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니까 x1이 아 일단은 이렇게 그러면 일단 x랑 x1이랑 x2 비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참고 삼아 y는 x 즉 x1은 x2 요 선을 그려볼게요. 그럼 요 선 아래쪽에 있는 경우에는 x1이 더 큰 거고 여기는 x2가 더 큰 거겠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 k를 맞춰야 되니까 요 부분에서 x1이 x2보다 큰 경우에서 어, k가 되려면 그러면 작은 거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1이 x2보다 큰 경우에서 그러니까 요 경우에서는 지금 x2가 k일 테니까 왜냐하면 미니멈이 k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쭉 뻗어나가는 직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x1이 x2보다 크고 얘는 k여야 되니까요. 반대로 얘는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x2가 x1보다 크고 얘는 k여야 되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다른 거 다 지울게요. 구조선을. 얘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됩니다. 요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인데 얘의 MRS를 구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얘는 무한대, 얘는 0이니까. 근데 MRS 얘는 특이한 거라서 사실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얘는 왜 그러냐면 내가 X1을 K에게 가지고 있으면 나는 X2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효용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뭐랑 똑같냐면 X2가 K에게일 때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또 X2가 K에게 있으면 나는 X1이 아무리 많아도 K에게일 때랑 똑같은 효용을 느껴요. 근데 얘는 만약에 이게 K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무차별 곡선이 그려지겠죠. 얘는 뭐냐면 얘는 항상 x1이랑 x2를 1대1의 교환 비율로 즉 k랑 k개, k 플러스 1개랑 k 플러스 1개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거나 가지고 있어야 무차별하다고 느끼는 또는 더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차별 곡선이 증가한다고 효용수준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는 무조건 어, x1이랑 x2를 1대1의 교환 비율로 이걸로 사용을 해야 하는 난 그런 효용 그러니까 뭐 선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이에요. 즉 쉽게 얘기하면 x1이랑 x2가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이라는 거죠. 내가 왼쪽 신발을 100개 가지고 있고 오른쪽 신발이 1개면 무슨 의미예요? 어차피 하나만 신을 거니까. 근데 반대로 오른쪽 신발이 100개고 왼쪽 신발이 100개면
엄청난 효용을 느끼겠죠. 그거를 표현하는 게 요 직각 모양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얘는 완전 보완제의 무차별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효용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다 다루긴 어렵고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주로 많이 쓰는 효용함수의 꼴이에요. 네, 그게 끝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marginal utility 한 개의 효용인데 얘는 별게 아니라 다른 거 다 고정돼 있을 때 이게 편미분이니까 x1은 그대로 두고 내가 이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x1이라는 재화를 한 개 더 늘렸을 때, 한 단위 더 늘렸을 때 나의 효용은 얼마나 증가를 할까? 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함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노 유틸리티. 그냥 말 그대로 이 편미분 기호가 정확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끝이에요. 뭐 다른 게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마지널 유틸리티도 항상 말하지만 제가 앞에서부터 강조를 했지만 이 유틸리티 펑션은 오르디널하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한 거지 이 효용 값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개 효용도 그 값 자체가 그러니까 내 효용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얼마나 늘어나고 그 숫자 자체가 2, 3, 뭐 예를 들어 이 MU1 그러니까 X1이라는 재화의 한 개 효용이 2이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3이다. 이 값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비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비율 또는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크고 작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값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다음에 이거는 MRS를 수학적으로 좀 표시를 한 건데 음, 사실 여기는 펑션이라고 돼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좌표 평면상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함수의 모양은 좀 함수의 그런 개념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물론 x1이 변화하면 x2도 당연히 변화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무차별 곡선상에서 같은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x1이 x1이 변하면 재와 x1이 변하면 x2도 당연히 변해야 되잖아요. 같은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함수가 맞긴 한데 함수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 그림으로 제가 이 얘기를 그림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기 좀 작으니까 요 얘기를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뭐 일종의 함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MRS라는 게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dy dx죠 미분한 거. 근데 우리가 어, 주의해야 될 부분은 요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는 어떤 음, 어떤 유틸리티 펑션이 어, 고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러면 제가 어떤 효용 값을 u라고 하고 얘가 어떤 함수 fx, y 이변수 함수에 의해서 표시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요게 만약에 u가 k로 고정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이렇게 되죠.
지금 이게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뭐 XY라고 한다면 제가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런 딱 깔끔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MRS는 비율이잖아요. 변화 비율.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뭘 하냐면 전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 변화분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 효용 자체가 그러니까 효용 전체가 변화했을 때 얘는 얼마나 변화해야 되는가. 뭐 메커니즘은 반대죠. 얘가 변화했을 때 이 효용은 얼마나 변화하느냐 이건데 그래서 DU는 어 사실 네 죄송합니다. 좀 약간 헷갈려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다 알고 계시면 넘겨도 됩니다. 어, 전미분 알고 계시면 별거 아닐 거예요. 식부터 쓰면 식 보고 바로 이해되시면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제대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맞네요. 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되고 이게 정의상 MRS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해가 되시면 바로 되고 그럼 되고 전미분을 사용을 해서 X랑 Y가 변화할 때 효용 자체는 얼마나 변화하느냐 그거를 DU로 표시를 한 거예요. 왜냐면 D가 변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무차별 곡선에서 지금 변화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미분을 해놓고 여기서 전미분을 해놓고 DU가 0이기 때문에 그거 여기다 대입해놓고 정리를 하면 MRS가 수학적으로 잘 도출이 됩니다. 어, 여기서 또 매우 중요한 점이 이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식입니다. MRS는 보통 절대값으로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MRS, DMRS 얘기를 할 때 제일 강조를 했던 직관적인 의미, 즉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걸 조금만, 그러니까 많이 포기해도, 그러니까 치킨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치킨을 좀 많이 포기해도 피자 한 판 얻기 위해서는 많이 포기할 수 있어. 라는 얘기는 이 경우에 X라고 할게요, 이제. 네,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어,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건 MRSA가 MRSB보다 훨씬 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직관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X제를 적게 갖고 있고 Y제를 많이 갖고 있을 때 내가 Y제로부터 즉 Y제를 한 단위 더 얻었을 때 내가 느끼는 추가적인 효용 또는 내가 Y제를 한 단위 잃었을 때 느껴지는 뭔가 효용의 그 감소 그거에 비해서 내가 어, X제를 한 단위 잃었을 때 느끼는 효용 또는 느끼는 비효용 그리고 얻었을 때 느끼는 효용이 훨씬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가 X보다 더 소중하다 이거죠. 그거를 우리는 Y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한계 효용 즉 Y는
한 단위 1튼, 한 단위 더 얻든 그렇게까지 내 효용에 상관이 없다. 즉 MUY가 작다. MUY가 작다. 여기서는 빨간색 여기선 MUY가 작아요. 많이 있으니까. 근데 X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X를 하나 잃으면 너무 안타깝고 X를 하나 더 얻게 되면 너무 기쁜 거죠. 그렇기 때문에 MUX, X의 한계 효용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인 MUY분의 MUX는 당연히 크게 되겠죠. 반대로 얘는 MUX가 작고 MUY가 큽니다. 이게 MRS의 그 의미예요. 경제학적인 의미. 그러니까 MRS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Y제로 표시한 X제 가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내가 X제로부터 느끼는 한계 효용, 즉 한 단위 늘렸을 때의 효용, 그리고 Y제로부터 느끼는 한계 효용, Y제를 한 단위 늘렸을 때 내가 느끼는 효용, 그 둘 사이의 비율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 이 둘 사이가 아까 가격 얘기랑 방금 한계 효용 얘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한계 효용이 크면 클수록 더 높은 가격을 부여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A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는 X제를 훨씬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 얘기는 MUX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Y제로 표시한 가격이 높다는 소리겠죠. 왜냐면 나는 Y제는 별로 이 소리잖아요. 이거를 나눠주면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가격, Y제로 표시한 가격의 얘기나 한계 효용의 비율에 대한 얘기나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이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MRS는 정리를 하자면 MRS는 이제 뭐 정의상은 한계 대체율이죠.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의 비율이고요. 즉 y제와 x제의 한계 효용의 비율이고 이렇게 됩니다. 뭐 의미가 요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방금 한 거, 이거 그냥 수학적으로 도출한 거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지금 말씀한 유틸리티, 요게 제가 방금도 이 값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이거는 MUX 또는 MUY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MRS, MUY분의 MUX, 요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효용 함수에다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증가 변화를 취한다고 해서 그 비율은 안 달라질 거 아니에요. MUY도 증가할 거고 MUX도 증가할 거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은 아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얘기했던 레이시오, 즉 비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옵티멀 초이스부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뭐냐 교수님께서 나가시는 부분이나 나가셨던 부분이 만약에 어디까지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거 중에서 제가 너무 지금 할 얘기가 많아서 그런지 너무 약간 복잡하게 약간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좀 이상한 부분이나 뭐 의문점이 들거나 하면 바로바로 톡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